자, 1차전은 한국이 91대 7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현중 선수가 25득점, 유기상 19, 이정현 17, 여준석 18 득점했고 일본은 조시 호킨스 선수가 14득점, 5리바운드 했고 네. 그 리바운드에서는 31대 39로 졌어요. 그래서 안준호 감독이 이례적으로 1차전 끝나고 난 이후에 네. 리바운드 열세는 필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었고 네. 2차전에서는 한국이 84대 6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압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이현중이 19득점, 12리바운드, 여준석 15득점, 9리바운드, 7어시스트, 뭐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했고요. 안영준 10득점, 김정규 9득점, 이정현 8득점. 네. 한국은 전득점을 했고 일본은 조시 호킨스 선수가 23득점, 18리바운드 기록을 했고 네. 아키라 제이콥스 선수가 16득점을 했는데 승패가 거의 결정된 4쿼터에 맞죠. 많이 넣었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2차전은 한국이 완벽하게 이겼다. 네. 근데 이제 일본이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멤버가 네. 어떻게 보면 1점 한 8군 정도 돼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NBA에서 지금 도전하는 선수들이 없고요. 네. 그 카무라 유키라든가 바바 유다이 이 두 선수가 없고 그다음에 하치무라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토가시 유키 그리고 히에지마 마코토도 빠져 있고 와타나베 유타는 부상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는 이제 어제 가서 저희가 직접 그 톰 호바스 감독한테 여쭤봤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꼼꼼하게. 네, 근데 네. 저는 근데 그 답변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네. 생각이냐면 진짜 한 명 한 명 다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호바스 감독이 우리 얘 없고 얘 없고 얘 얘도 없고 얘 없어. 없어. 그걸 약간 일부러 어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컵 잘 못할 수도 있어. 이런 느낌. 아니 누가 2군 나오래요. 아 이거 우리 1년 전 생각 안 해? 우리는 그 하치무라 와타나베 빠진 그래도 걔네 거의 1군 가까이 되는 일본 우리 어린 선수들이 잡아냈는데. 네. 그래서 뭐 이게 한국이 뭐 그 정도 아니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우리 2군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지만 거기서 저는 약간 그죠 저희가 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슈를 한 6개 정도 이렇게 뽑아봤는데 네. 하나씩 그러면 네. 한번 해볼까요? 가보시죠. 네. 이번 파트에서 이현중 선수와 여준석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대표팀의 핵심이었고 네. 또 오랜만에 합류한 또 케이스기도 하고 이현중과 여준석 선수가 손발을 맞춘 건 아마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이 마지막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만인데 많이 늘었어요. 정말 기량 발전이 특히 이현중 선수 보고 저는 많이 늘었어요. 이현중 선수는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슈터예요. 근데 이번에 안준호 감독은 이현중 선수를 단순하게 슈터로만 제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볼을 많이 가져가게 하면서 선수 본인에게 오는 시선 자체를 역이용하는 그런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보면은 이거 좀 오버 더해서 약간 슬로베니아의 루카 돈치치 같은 존재감이었어요. 보면. 네. 맞아요. 동료들을 많이 살려주는. 슬로베니아는 루카 돈치치가 있고 없고의 레벨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현중 선수가 있을 때 그 보여주는 그 파생되는 효과나 본인이 마무리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이현중의 드리블 돌파나 이제 패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 호주 리그에서 윙이나 코너에 있는 주로 그냥 스팟업 그렇죠. 오프볼 무브 슈터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두 번째 뭐 첫 번째 경기도 그렇긴 했는데 반대 코너에 뭐 여준석을 굉장히 잘 봐준다든지 그러니까 반대 사이드에서 깊게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만 약간 덧붙이자면 스위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크램 한 번 더 스위치하려고 반대에서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반대로 뿌려준다든지 이런 모습들 아니면 여준석이 이번 두 경기에서 제일 좋았던 게 코너에서 베이스라인 따라서 컷하거나 아니면 그 움직임으로 그냥 그대로 공격 리바운드 가담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준석과 합을 맞추는 거 보면서 이 선수는 본인이 슈터로 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볼이 없는 쪽에 어떤 상태인지를 좀 잘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냉정해 봤을 때 그때 빼주는 패스의 이런 강도나 이런 질이 엄청 좋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약간 너무 센다든지 약간 조금 투박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거를 그냥 인지하는 것만 봐도 이 선수는 지금 게임의 흐름을 좀 알고 하는 선수인 거는 분명하다는 생각을 했고 호주 리그에서는 되게 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준수하더라고요.
치고 들어가는 돌파나 이런 것들이 아 그래서 야 그냥 어나더 레벨이구나 이 선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한 3가지 봤는데 첫 번째는 수비가 많이 늘었어요. 수비 좋아졌어요. 국내에 있을 때보다 수비는 이제 어나더 레벨로 늘었고 네. 그건 이제 호주 리그에서 이제 3&D 역할을 하면서 이제 수비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 부분을 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허스는 자연스럽게 가지고 간 거고. 그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현중 선수 같은 경우에 그 위닝 바스켓볼을 이제 할 줄 아는 선수로 됐다. 그게 이제 데이비슨 대에 있을 때 1학년, 2학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조하는 역할,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스팟업 슈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3, 4학년 때부터 NBA 진출을 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완벽한 이제 메인 볼 핸들러 겸 스코어러로 좀 뭘까 변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펼쳐졌냐면 호주에 갔더니만 거기에서는 자기가 볼 핸들러 겸 이제 스코어러는 할 수 없고 거기서는 충실하게 감독의 그 원하는 그런 이제 3&D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 B리그를 갔는데 거기서는 또 평균 20점 이상 넣으면서 스코어러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멀티가 다 된다. 라는 그 두 번째 부분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집중력인데 네. 집중력 자체가 그러니까 위닝 바스켓볼 한다는 거가 네. 매 순간 이제 그 최선을 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콜 자체가 뭐 소위 말하는 엄청난 하드콜이었거든요. 네, 엄청난 하드콜인데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뭐 호주 리그에서 이 정도 콜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겨내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전파가 돼버린 거예요. 대표팀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한민국 대표팀의 에이스는 이현중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준석 선수는 네. 이현중 선수만큼 기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었다고 보진 않아요. 원래 잘했던 걸 했었어요, 여준석 선수는. 네. 근데 이제 대표팀 그 안준호 감독과 서동철 코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러 아이솔레이션 기회를 많이 주었다. 왜냐면은 본인 이제 그동안 사실 본자가 입학하고 나서 경기를 거의 못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몇 년 동안의 기간이 여준석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시기이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이 대표팀 경기에서 대표팀 평가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이 시간 그 30분 동안 뛰면서 얼마만큼 뛸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선수가 잘하는 거는 인정. 근데 그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해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던 걸 하면서 그 시간에 띄워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준석 선수가 참 대단한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량 발전에 있어서는 사실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여준석 선수가 노력을 안 했고 이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 공백기에 대해서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굉장히 잘해줬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고려대 시절의 여준석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와 달리 출전 시간 자체를 길게 가져가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잘 해놨던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준석은 아직 이제 본인은 이제 3번으로 했던 변화를 노리고 아직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유 기자 말대로 곤자가 대학에서 사실 실전 어떤 기회를 많이 못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아직 과도기에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코너에서 이렇게 베이스라인 따라서 컷한다든지 한 명이 핸들러가 뚫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따라서 들어가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이 선수도 되게 부지런하고 마인드가 좋은 선수구나.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 선수도 난 3번 변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벌리고 있어야지 정도라든지 이랬으면은 저도 이렇게까지 좋게 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 부지런한 컷, 공격 리바운드 가담, 그 베이스라인을 자꾸 뚫고 들어가는데 이거 일본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아 보였고 그리고 플러스로 종종 탑이나 윙에서 잡았을 때 보여주는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완성도가 끝까지 않았지만은 잠재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픈코트 상황에서 리바운드 잡고 뛰어들어갈 때 이 선수가 엄청난 스피드까지는 아닌데 근데 쿵쿵쿵 가는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일본 아예 제어를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 가진 피지컬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면 저희가 뭐 이현중 살신성의 리더십 어떤 효과 그러셨는데 뭐 여러분들 다 보셨다시피 그 팀의 어떤 케미라든가 원팀의 어떤 느낌이 네. 가장 극적으로 좀 나타난 그런 이제 평가전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쭉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면 네. 한국의 어떤 가장 큰 무기가 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바탕에 깔린 게 이제 수비의 어떤 그 활동력 극대화인데 네. 굉장히 강한 압박.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그 NCA에서 뛰는 선수가 4명인가 5명 정도가 들어왔었고 네. 젊은 선수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호바스 감독도 활동력과 압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전부터 굉장히 압박이 심했었어요. 근데 그 압박을 뚫어버리고 2차전 3쿼터부터는 아예 그 활동력 자체에서 그 에너지 레벨 자체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호바스 감독이 뿔이 났던 거거든요. 하나죠. 야, 저기는 막 네. 제가 볼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저기는 지금 하고 일진 찍은 너네는 지금 대학생 애들 중심으로 이렇게 신인 되면 더 잘 뛰어야지 왜 네. 니네들이 거기서 에너지 레벨까지 지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에너지 레벨의 어떤 극대화 이 부분은 아마 아시안컵에서 굉장히 좀 큰 자산, 특히 이제 수비의 어떤 압박 여기에서 한두 개 좀 보태면 그 하프라인에서 오늘 이제 여자농구가 뉴질랜드 했던 것처럼 그 기습적인 어떤 더블팀이라든가 블리츠라든가 이런 수비를 좀 섞어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아마 준비를 하겠죠. 네, 그렇게 해주면 그 부분은 굉장한 무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정현 선수에 대해서 짧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정현 선수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봤거든요. 이번 일본 평가전 2게임 다.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정현 선수는 이현중, 여준석 선수가 오기 전에 대표팀 에이스였어요. 지난 1년 동안. 근데 3번 이슈로 가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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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가 세 번째 옵션을 너무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현중 선수가 메인 볼핸들러처럼 게임을 했잖아요. 사실상. 물론 이정현 선수가 볼을 가지고 넘어오면 그때부터 게임을 푸는 건 이현중 선수가 많이 했는데 이정현 선수가 거기서 본인 역할 되게 잘 찾아가서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 데드볼 상황, 그러니까 죽은 볼이 왔을 때 그걸 뻥뻥뻥뻥 때려버리는, 근데 그게 또 들어가 버리는. 이정현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자체를 굉장히 잘 살렸던 농구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일 놀라웠던 건 사실상 원가드 체제에서의 대한민국에서 이 선수가 앞선 수비를 진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해줬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선수 원래 공격 지향적인, 물론 수비 못한 건 아니었지만 공격 지향적인 선수예요. 그리고 공격에 엄청난 능력치가 있는 선수인데 이거를 이현중, 여준석에게 어느 정도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하기 때문에 분배를 해버리고 본인이 수비에서 힘을 탁 쏟은 다음에 본인이 공격해야 될 타이밍 때 딱 맞춰서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준석도 막아야 되고 이현중도 막아야 되고 코너에 붙어있는 슈터들도 막아야 되는데 자꾸 정면에서 저기 먼 거리에서 자꾸 때려버리는데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다 갑자기 속공 상황에서 또 안으로 들어가 버리지 또 다 나와가지고 또 패스 하면서 또 조립해버리지. 이정현의 존재감 되게 컸다 저는. 정말 부족함 없이 너무나도 잘해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정현은 그러니까 데뷔 시즌부터 이렇게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할 거 다 아는 선수였어요. 맞아요. 날라리 농구가 절대 아니고 원래 이 정도 레벨의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보통 그런 얘기 나오죠. 이정현처럼 어떤 메인 어떤 공격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현중, 여준석처럼 또 다른 어떤 포션을 가진 공격수가 왔을 때 공전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 그 문제가 아예 0.1도 안 보였거든요. 사실은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다 같이 잘 공존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 이제 이 핸들러 이슈랑 연관이 좀 있는 건데, 저는 이번 대표팀의 오펜스적인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빠른 템포 안에서 하프라인 쪽에서부터 이미 빠르게 시작되는 뭐 이제 예를 들어 이정현이면 드래그 스크린 많이 받으면서 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현중도 뭐 이제 그런 것도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좀 템포가 죽어버리면 이제 이승현이 탑에서 핸드오프 많이 해주면서 그렇죠. 그렇게 공간을 이제 가져가는. 근데 그때 보면은 6위상 이현중, 이정현 뭐 이런 선수 같이 뛰니까 플레어 스크린 세팅하는 척다가 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핀다운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오프볼 무브에 대한 이해도나 상대 수비 위치에 따른 대응이 너무 센스가 좋은 선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폭발력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볼만나는 농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좀 떨어지면은 이승현이 아무리 좋은 스크린을 걸고 핸드오프를 잘해도 움직임들이 죽어버리면서 꼬이면서 거기서 템포 죽어버리고 다시 시간 얼마 안 남은 상태 핸들러 찾아가지고 다시 세팅을 해야죠. 네, 죽은 어떤 슛을 많이 던지게 되는데 이현중이나 뭐 여준석은 조금 예외를 두고 이현중, 유기상, 이정현 이런 선수들이 그런 걸 너무 잘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르르듯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선수들이 가진 능력치 자체가 되게 높은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현중, 이정현, 여준석 멀티 핸들러냐 메인 볼 핸들러 고정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시간을 맞춘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볼 핸들러를 고정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식이라면 누가 볼 핸들러를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현중과 이제 이정현이 기본적으로 핸들링을 많이 하겠죠. 근데 여준석도 핸들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옵션으로 계속 가지고 가면은 좋을 것 같긴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대표팀 선수들이 솔직히 말해서 나온 선수들마다 대부분 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선수들은 좀 있죠. 이거 잘했던 선수들부터 얘기할까요? 유기상. 새로운 조선의 슈터. 사실 1차전 대한민국이 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그 경기 자체를 바꿔버린 건 유기상이었어요. 모멘텀 자체를 바꾼 것 자체가 유기상이었어요. 3쿼터 3점 슛 4방은 진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한일전 역대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네. 정말 그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한국이. 네, 결국에 그게 아니었으면 졌을 수도 있었어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컸고 움직임 자체, 그 자신감, 이현중, 여준석, 이정현 이런 최고 선수들 안에서도 자기 역할을 그만큼 한다?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성우. 그 유기상을 좀 더 얘기하면 유기상의 가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오프드볼에 있는 거고 또 그 스트레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비는 기본적인 거고. 네. 그러니까 1차전에 사실 트리플 핸들러였어요. 그러니까 이현중 선수 한 번, 이정현 선수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여준석 선수 한 번이었는데 거기서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좀 쏠리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 마련해준 그 밸런스를 잡아준 선수가 이승현과 유기상이었거든요. 특히 유기상 같은 경우에는 코너로 깊게 이제 벌려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찬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큰 가치가 있다. 유기상은 이제는 정말 국대 어떤 주전 슈터 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 수비까지 돼버리니까 압박도 너무 압박 수비가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전 유기상의 가치는 이현중의 패턴 안에서 이현중의 롤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뭐냐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표팀이 이제 1, 2차전 적은 경기 수지만 안에서 이제 패턴을 쓸 때 보면은 그 슈터가 오프더볼 무브를 가지는 롤을 어떨 때는 이현중이 스크린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어떨 때는 유기상이 그걸 받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유기상이 받으면은 이현중은 뭐하냐 반대해서 벌려주면서 오히려 조금 쉬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체력 안배까지 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기상은 약간 쌍포로서 더 가치가 진짜 높지 않냐. 그리고 지난 시즌에 LG에서 했던 것처럼 핀다운 받아서 뭐 컬을 한다든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한 덕분인지 이게 점점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대표팀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늦가기 데뷔잖아요. 32에 지금 뭐 한국 나이로 치면 33인데 33세 대표팀 데뷔를 했는데 진짜 10년 동안 대표팀 한 것처럼 자기 역할 정말 잘했어요. 에이스 디펜서. 말도 안 되게 잘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예상컨대 아시아컵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가 막아야 될 선수들이 분명히 있거든. 우리가 상대하는 팀들 중에서. 그래서 정성무 선수가 아마 수비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정성호 선수는 그냥 가스공사에 나오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네, 락다운 디펜더로. 그리고 김종규 선수 2차전 때 우리가 아는 그 국대 김종규로 부활했고 양준석 선수도 그 김종규 선수를 살려주는 완벽한 패스들 잘해줬고 그리고 나오는 선수들마다 다 잘해줬죠. 근데 언급해야 될 선수들이 둘이 있습니다. 안영준 선수와 이원석 선수. 자, 이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 부진했을까? 문정현은 어땠어요? 문정현도 부진했죠. 문정현은 애매했어요. 부진했다기보다는 롤 자체가 애매했다. 저는 근데
똑같이 말하면 안영준도 롤이 되게 애매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가 이랬냐면 선수들이 팀 하나로 그러니까 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긴 했죠. 안영준 선수에 대한. 이원석 선수는 약간 좀 이제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고. 네. 그냥 그랬어요. 2차전 때는 그래도 자기 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저는 네. 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뭐 안영준과 이제 문정현이 부진했다. 네. 그게 이제 공격에서 어떤 임팩트가 없었다. 또 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현준과 어쨌든 여준석 그리고 이정현 중심의 팀이잖아요. 거기서 네. 로테이션을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영준이나 문정현이 그럼 수비에서 구멍이 났냐? 그건 아니잖아요. 구멍은 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에너지 레벨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거기에서 수비는 계속 견고하게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격적인 롤만 찾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부진했다라기보다는 지금 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안영준과 문정현은 그냥 자신의 역할을 그냥 했고 그 상대적으로 좀 덜 임팩트가 있었다. 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 문정현 선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영준은 MVP예요. 근데 MVP라고 대표팀에서 모든 걸 다 하라는 그런 부분은 KBL 최고 선수인데 롤 자체가 굉장히 애매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는 안영준 선수가 이번 한일 평가전은 잘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중에 2차전 때 보면 공격 롤을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면서 풀긴 했는데 뭐 스텝백 3점 슛도 던지면서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이정현, 여준석, 이현중이 나왔을 때 그 물 흐르듯한 흐름 자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가비지 게임에서 나 한번 해볼게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서 팀 전체적으로의 뭔가의 패턴이 주어졌나? 롤 자체가 주어진 건가? 안영준 선수한테? 왜 공격할 때는 물론 수비는 맞습니다. 수비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잘해줬어요. 그 역할만큼은 정말 잘해줬는데 공격할 때는 되게 다급해 보여요. 뭔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막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KBL MVP잖아요. KBL 최고의 선수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전 너무 아쉬웠어요. 그게. 저는 안영준을 뭐랄까 이제 이렇게 감싸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영준은 MVP 받았을 때가 네. 뭐 최고 선수에서 받았다. 물론 이제 MVP니까 최고 선수가 받았겠죠. 근데 네. 이제 그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SK가 절대적인 승률을 거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안영준이 거기에서 국내 선수로서는 제 역할을 했었었고, 사실 원희가 절대적인 에이스였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안영준과 김선영이 어떤 경쟁 속에서 안영준이 받은 건데, 네. 그 MVP라는 왕관 그것 때문에 이 선수가 최고 선수니까 국대 가서도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좀 억측이다. 왜냐면은 안영준은 원래 그냥 수비형 선수예요. 그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예. 이 선수가 샷크레이팅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항상 핸들링은 좀 부족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선수지. 뭐 이현중이나 이런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선수가 샷크레이팅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부진했다 그러면 비판을 해도 돼. 근데 원래 그런 선수가 아니야. 예, 그냥 로테이션 자원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윙 자원으로서 문정현과 안영준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예. 있어야 돼요. 네네네. 네,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쉬워. 안영준이 대표팀에서는 좀 모드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걸 동의하는데, 근데 또 정작 안영준의 플레이에서는 이제 본인이 나 대표팀에서는 3&D 롤에 충실해야겠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이제 SK에서 하던 걸 약간 그대로 한 느낌이 약간 붕뜬 느낌. 네, 있었거든요. 그건 인정.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안현 선수도 아마 프라이드가 있을 거고 또 이제 SK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하던 농구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또 하지 말라라고 이제 저희가 강요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지만은 대표팀에서는 모드를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아마 미션일 것 같고 이게 사실 잘하는 선수들끼리 모이면은 이 딜레마는 무조건 발생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대표팀 레벨에서는 그 선수 중에 누가 내 에고를 버리고 좀 더 이 대표팀에서는 인정하고 내가 가져가던 롤을 넘겨주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현 선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표팀에서는 맞아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준호 감독이 이제 이례적 멘트, 리바운드 없으면 필패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2차전에서는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 리바운드를 잡았죠. 그렇죠.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저 살아오느냐. 저 진짜 그 멘트가 너무 멋있었던 게 죽음의 주잖아요 우리가. 네. 죽음의 주에서 죽을 것인가 네. 아니면 살아서 전설이 될 것인가. 네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딱 뒤에 나오는 게 굶주린 늑대들처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와 명언 제조기. 진짜 사랑해요 감독님. 와 너무 멋있어요. 제가 그분을 좀 잘 알거든요. 아 왜냐면 서울 삼성 시절에 네. 한창 제가 취재 다닐 때 네. 서울 삼성 이제 사령탑이셨거든요. 네. 그 좀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그분 준비하신 거예요.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이동환 기자가 드립을 준비해 오잖아요. 네. 그거에 한 10배를 고민해서 준비해 오신 그렇죠. 거예요. 훨씬. 전 그래서 어제도 기자회견 보면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 한 편의 연극을 단막극을 보는 듯한 약간 열연하시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딱 준비해 오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겠다. 네네. 예,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시종일관. 근데 멘트 너무 맛있잖아요. 그분이 예전에는 사자성어로 되게 유명하셨고. 아 그죠. 네, 사자성어도 뭐 굉장히 그 뭐 건곤일척이니 뭐 이런 걸 쓰다가 갑자기 그때 당시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몰 라인업 팀이 이제 145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빅 라인업 팀이 236이 딱 나왔어요. 딱 보더니만 아 이건 바로 이 플레이오프의 미디어데이 때 플레이오프의 사자성어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황금분할입니다. 아 그럼 사자성어인가요? 뭐 그런 식인 거죠. 예. 그러고 그 다음에 전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육강을 들어갔어요. 뭐 그래서 자 이제 각오를 한번 사자성어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무한 도전입니다. 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던. 네. 황금분할 무한도전. 엄청 그 준비해 오시는 분이에요. 네.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리바운드 결국 1차전 때 저희가 공격 리바운드만 17개나 내줬던 그 네네. 1차전 네네. 굉장히 위험한 경기였는데 실제로 보면 네. 이때 이제 리바운드 없으면 우리는 뭐 실패? 필패?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2차전도 우리가 3쿼터 가비지 게임을 만들기 전까지는 리바운드를 35대 28로 앞서고 있었지만 결국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40대 42로 졌어요. 네. 이 부분 대한민국의 골밑은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컵에서 최대 약점이긴 합니다. 이 감독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준호 감독님의 어떤 극적인 분위기로 좀 너무 살짝 살짝 머치하긴 했지만 네.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한국 골밑의 그런 약점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리바운드 가담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선수들이 모를까요? 그 모를 수 있죠. 근데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강조해서 계속 그렇게 리바운드에 그 강조를 한다고 해서 그럼 그 약점이 아시안컵 본선에서 없어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고 한데 아닌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선에서는 뭘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 우리가 사실 뭐 그동안 전통적으로 높이가 강했던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하윤기 선수가 돌아오면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막 호킨슨 뭐 이런 일본의 그런 어린 빅맨들한테 막 리바운드 털릴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하윤기 선수가 실제로 조슈 호킨슨이나 이런 선수들 만났을 때 괜찮게 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바운드 면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번 1차전이나 이렇게 막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호주는 좀 규격외니까 눈으로 치고 거긴 규격외죠. 예, 뭐 레바논이나 카타르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막 압도적으로 털릴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는데 네. 근데 이 리바운드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슈팅 위주의 팀이에요. 슈팅 팀인데 네. 리바운드가 안 됐을 때 이 슈팅이 무너졌을 때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컵 일정은 우리가 지금 홈에서 계속 평가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체감상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사우디 가가지고 게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완전한 원정이에요. 그리고 체력적 부담감이 엄청 많은 네. 그런 경기 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정 자체가 엄청나게 타이트하고 우리는 조 1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쉬는 날 거의 없이 게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현중, 여준석 이 두 선수에 대한 출전 시간 분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두 선수가 벤치에 있었을 때 한일전만 봐도 경기력 편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있었을 때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리바운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 방법이거든요. 기아 선수예요. 실제로 엄청나게 그 기자들이 인터뷰했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기아 선수인데 항상 강력하게 어필을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진행 중인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번 아시아컵은 당연히 못 뛰고 기아 선수 당연히 없고요. 네. 월드컵 예선이 내년 7월까지 열리는데 1라운드가 지금 7월이잖아요. 네. 라거나 기아할 때 1년 걸렸어요. 우리 1라운드 중국, 일본, 대만 만났을 때 기아 선수 또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지금 당장 아시아컵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월드컵 예선 1라운드 통과하는 함에 있어서 기아 선수 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지금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는 지금 그 대한민국협회의 어떤 그 기아 선수 정책을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이제 그냥 보여주기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쇼잉이 너무 많아요. 그냥 문세정 선수 쪽 갔다가 그 다음에 뭐 다른 선수도 이제 루머가 딱 나왔는데 보면은 다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그러면서 시간 때우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막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참 문제입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뭐 기아는 저희가 항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대표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시 홉킨스 같은 선수가 딱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타적이면서도 스크린 잘 걸어주고 2대2하고 달릴 수 있는 빅맨에 리바운드 참여 좋고 그러면서 골 밑에서의 수비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데리고 오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대표팀이 골라서 데려오는 이런 거보다는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기아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건 돈 문제 때문인가요? 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맞다.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예산이나 자본이 마련돼 있으면은 말씀하신 그런 지금 이현중, 여준석, 이정현 이런 선수들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장점을 보면서 이렇게 적절한 선수를 찾을 텐데 지금 대표팀의 이 기아 선수 구하기는 지금 현재 상황상 우리가 접촉해볼 만한 선수를 건드려보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보증금이 1억 있으면 훨씬 좋은 집을 우리가 집을 구할 텐데 뭐 월세 집을 구하더라도 보증금이 지금 500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 안에서 해봤자 그러니까 그냥 약간 뭐라 해야지? 지금 나한테 맞는 집이 아니라 그냥 그 예산 안에서 혹은 경제적인 상황 안에서 구하는 거죠. 지금 대표팀 기아 선수 구하기가 약간 그런 느낌. 그럼 그런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공약을 걸었단 말이에요. 올림픽 8강인가 하는 진짜 황당무계한 공약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 공약을 걸었는데 기아 선수가 없다. 지금 그건 말도 안,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아 절차가 일반 기아, 특별 기아가 있지만 그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까다로운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거를 지금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게 시작은 했었어야지 일단. 그렇죠. 근데 시작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뭐 문세종도 접촉하고 모두 이거 자체가 쇼잉이라는 거죠.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좋거든요. 좋아요. 뭐 진짜 괜찮아요. 젊은 선수들 정말 밸런스도 맞고 시너지도 맞고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좋은 진짜 괜찮은 준수한 기아 선수 한 명 딱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올림픽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림픽 8강이 문제가 아니라 진출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전해볼 수 있는 뭔가의 힘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너무 선수들이 좋으니까 이현중, 여준석, 이정현 그리고 지금 밸런스 너무 좋잖아요. 유기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지. 지금은 건덕지도 없어요. 기아 선수가 없으니까 뭔가 시도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삼성전자 평가전 사회는 얼마 정도 들어야 돈 드는 게 문제예요. 저 수익이 남을걸요? 5,200명 들어오면 꽤 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름주와 겨울시 되면 협회가 돈이 없어서 못 쓰냐 아니면 돈을 아껴서 다른 거 쓰려 두 개 다 짬뽕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그 이코노미 탄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이제 비즈니스 타는데 그 업그레이드 비용을 각 구단 소속팀 그 선수당 뭐 200인가 400을 청구를 해요. 그래서 받고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자석을 구매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KBL 쪽에 지원을 받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고 수익이 나는 건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대회를 그리고 이런 평가전, 국제 평가전도 많이 안 열어본 티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일본전 가보니까. 그런 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취재하는 환경 자체도 믹스존 운영부터 해가지고 뭐 인터넷 믹스존 운영 그냥 전부 다 안 해본 티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물론 저희 취재 환경에 대한 아쉬움이니까 솔직히 뭐 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너무 하나같이 다 너무 아니야. 네. 에어컨이 안 나왔다니까요. 인터뷰하는 아니 여러분 맞아, 그거 맞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믹스존 운영을 하면 선수들이 저희 기자들이 이렇게 쫙 있으면 나가는 방향으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수들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건데 선수들이 우리가 서 있지 않은 방향에서 출구가 있어가지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다 못했어. 이정현 선수를 이제 인터뷰를 하고 다른 선수 없나? 이러고 봤는데 다 나가 있어. 다 이미 퇴근. 그러니까 인터뷰를 더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전화로 인터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네이버 취재를 보셨겠지만 저희 그 호바스 감독하고 통역. 예. 그 조시 홉킨스 선수가 왔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일본에서 배울 게 많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통역이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었어요. 맞아요. 막 예. 되게 막 이상했다면서요. 저는 공식 기자회견 안 들어봤으니까. 전문 통역을 안 쓴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질문이 어떤 질문 자체가 변형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고 내용도 되게 좋았고 그 농구 팬 여러분들은 굉장히 즐거우셨을 텐데 다른 건 다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대표팀이 지금 팀 스피릿이 있고 기아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수들과 이제 뭐 코칭 스태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래야 이제 한국 농구도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좋았을 때 이제 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보면 아시니까 네. 지금처럼만 계속 하시다 보면 과정이 좋다 보면 아시안컵에서도 자그마한 기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